비 오는 밤이었어요. 장터 끝자락, 낮에는 사람들이 오가다가도 밤이 되면 발길을 끊는 골목에 허름한 약방 하나가 등잔불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윤겸은 그곳에서 마른 약초를 다듬고 남은 약탕기를 닦으며 하루를 겨우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약초꾼처럼 보이지만 실은 본명을 숨기고 타지로 숨어든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문 밖에서 기척이 스치기만 해도 바람인지 사람인지 먼저 따져보게 됐습니다. 윤겸이 이 고을로 흘러들어온 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고향에서 공금이 샜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죠. 황곡이니 군포니 말은 달라도 결국 백성들이 피처럼 모아 올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자 관아는 놀랄 만큼 빠르게 범인을 정해버렸고 그날 책임을 떠안은 사람은 윤겸의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횡령범이 됐고 돈을 빼돌린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이상한 건 아버지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고 더 이상한 건 사건이 굴러가는 속도가 너무 매끄러웠다는 점이었어요. 진술서가 나오고 장부가 나오고 증인까지 붙는 게 마치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흘러갔죠. 윤겸은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판을 짜놓은 일이었고 그 판을 닫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문제는 판이 아버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들인 윤겸까지 공범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선 슬쩍 윤겸의 행적을 묻고 다녔고 동네에선 눈빛이 달라졌어요. 윤겸은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남아있으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아니라 억울함이 굳어지는 순간만 남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는 본명을 버렸고 호패도 깊이 숨겼으며 가능한 한 먼 고을로 숨어들었습니다. 도망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진실도 꺼낼 수 있으니까요. 이 고을에서 윤겸은 허름한 약방을 꾸렸습니다. 약방이라 해도 번듯한 문패가 있는 게 아니라 장터 끝자락에 붙어 있는 작은 방 하나였죠. 말린 약초 몇 자루와 낡은 저울, 약탕기 하나,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약첩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 약첩은 단순한 처방 모음이 아니었어요. 약재 이름과 증상을 적어둔 사이사이에 관아에서 봤을 법한 물건들의 이름과 수량, 그리고 단가 같은 것들이 엉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때 관아에 드나들며 사람들 병을 봐주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들여다본 것들이 손끝과 글씨에 남아 있던 거죠. 윤겸은 그 약첩으로 버텼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도 손을 놓으면 더 빨리 무너질 것 같았고 사람을 살리는 손재주 하나는 끝까지 붙들고 싶었거든요. 윤겸은 낮에는 약초를 팔았습니다. 기침하는 아이에게는 도라지 뿌리를 조금 더 넣어 다려주고 속이 뒤집힌 장사치에게는 생강과 귤껍질을 섞어 내려주며 허리가 굽은 노인에게는 따뜻하게 혀를 풀어줄 약재를 챙겼죠. 큰 병을 고치는 의원은 아니지만 이 고을에서 저 약방은 적어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그 말이 퍼질수록 더 조심했어요. 이름 없는 도망자에겐 유명세가 독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늘 적당히만 했고 적당히만 웃었으며 적당히만 베풀었습니다. 그 적당함이 윤겸이 살아남은 방식이었죠. 그날 밤 그 적당함이 한 번에 깨졌어요. 비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 속에서 진짜로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처음엔 빗소리와 섞여 헷갈렸는데 두 번째 두드림부터는 분명했죠. 윤겸은 숨을 죽이고 문틈을 살폈고 등잔불을 낮춘 다음에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을 천으로 가린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는데 옷자락이 젖은 게 아니라 피로 흥건했어요. 사내는 바닥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고 윤겸은 반사적으로 문을 걸어 잠갔죠.
걸쇠를 한 번 더 걸고 창문도 살짝 가렸습니다. 이런 골목에서는 문 하나가 목숨줄이니까요. 사내는 숨을 몰아쉬다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윤겸의 본명을 낮게 불렀어요. 그 이름은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이름이었죠. 윤겸은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내가 숨은 자리를 정확히 찾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내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죠. 자신이 죽으면 윤겸의 이름도 같이 죽는다고, 지금은 약부터 지어달라고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그 정도만 남겼어요. 윤겸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칼에 베인 흔적이 선명했는데 피의 냄새가 이상했죠. 단순히 상처가 깊은 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망가지는 냄새였고, 윤겸은 그때 이게 칼만 맞은 몸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도끼 같은 게 안쪽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관아 의원에게 갔다면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따라붙었죠. 관아 의원은 관아 사람이고 관아 사람의 입은 쉽게 막히니까요. 독이란 건 치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입이 열리기 전에 끝내버리는 방식으로 쓰일 때가 많았습니다. 윤겸은 물을 끓여 약탕기를 올리고 말린 뿌리와 껍질을 갈아 넣었어요. 손은 익숙한데 마음은 익숙하지 않았죠. 이 약방에서 사람을 살려본 적은 있어도 이런 종류의 상처와 이런 종류의 냄새는 처음이었거든요. 사내는 통증을 참는 듯 어깨가 떨렸고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했습니다. 윤겸은 이 사내가 단순한 길손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누가 봐도 조용히 죽이려 한 몸이었고 누가 봐도 입이 열리면 안 되는 사람의 몸이었죠. 사내는 품에서 젖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찢긴 장부 조각이었고 거기엔 공금과 황곡 같은 단어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더 눈에 들어온 건 봉암 도장 자국이었습니다. 도장의 위치, 먹 번짐의 모양, 봉암끈을 묶어놓은 매듭의 버릇 같은 것들이요. 윤겸은 그 흔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향에서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관아뜰에서 멀찍이 봤던 봉암이 딱 저랬거든요. 같은 방식, 같은 손, 같은 냄새가 여기에도 묻어 있었죠. 윤겸은 그 자리에서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왜 내 이름을 아느냐, 왜 하필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요. 하지만 사내는 질문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고 윤겸은 질문이 많아질수록 위험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윤겸은 약을 다리고 상처를 씻고 도끼를 눌러야 하는 약재를 더해 넣었습니다. 그때 사내가 아주 짧게 숨을 고르며 남긴 기척이 있었어요. 관아 안의 의원은 믿을 수 없다는 기척,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기척,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누군가가 무너진다는 기척 말입니다. 새벽 무렵 약이 조금씩 돌아서 사내의 호흡이 겨우 안정됐습니다. 윤겸은 그제야 사내의 손목과 손바닥을 보게 됐어요. 굳은 살이 달랐습니다. 장사치의 손도 아니고 농부의 손도 아니었죠. 칼을 잡는 손이기도 했고 글을 쓰는 손이기도 했습니다. 윤겸은 사내가 겉옷으로 숨기려 했던 아주 작은 표식을 흘끗 보았어요. 관아의 잔심부름꾼이 걸만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사람에게서나 볼 법한 표식이었습니다. 윤겸은 그 표식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죠. 아는 척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생기고 관계는 목숨을 잡아당기니까요. 날이 밝자 장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관아 아전들이 돌아다니며 약초꾼들과 떠돌이 의원들을 붙들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허가 없는 약 장사 단속, 가짜 약 단속, 역병 예방 같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증거를 지우고 입을 막는 일이었죠.
이런 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권력자도 돈 많은 상인도 아니에요. 관아 밖에 있으면서도 장부를 읽고 단가를 아는 사람, 약재가 어느 길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생활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윤겸은 장터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약재값이 갑자기 흔들리고 특정 약재가 유난히 관아로 많이 들어가며 값이 말이 안 되게 부풀려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느꼈죠. 약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싸게 들어온 것이 비싸게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부가 끼고 장부가 끼는 자리에는 반드시 공금이 끼기 마련이었습니다. 윤겸은 그 구조가 고향에서 아버지를 잡아먹었던 구조와 닮았다는 걸 알아챘고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 고을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돈줄의 문제일 가능성이 컸거든요. 이 고을의 수령은 장사또였습니다. 장사또는 겉으로는 근엄한 체면을 유지했지만 실무는 아전들이 다 쥐고 흔들었죠. 그 중에서도 우필상이라는 아전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말이 아전이지 사실상 고을의 돈줄을 쥔 사람이었어요. 장터에서 쌀 한 대가 오르내리는 것도 관아에 약재가 들어가는 것도 창고 문이 열리는 것도 다 우필상의 기분과 계산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윤겸 같은 약촉구는 우필상에게 눈엣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약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숫자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숫자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구멍도 발견하니까요. 윤겸이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재를 조금 사오는데 우필상이 하수인을 시켜 길목을 막았죠. 그들은 약재 단속이라며 자루를 풀게 했고 윤겸의 손과 말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누가 봐도 약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윤겸은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표정이 무너지면 도망자의 목숨도 같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사내가 다시 찾아왔어요. 전보다 더 초췌했고 도끼와 내상이 깊어진 얼굴이었죠. 사내는 윤겸에게 같은 흔적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봉함을 묶는 매듭의 방식, 도장이 찍히는 위치, 먹 번짐의 모양 같은 아주 작은 습관들이요. 윤겸이 고향에서 봤던 흔적과 같았고 그 사실은 그를 2번 놀라게 했죠. 첫 번째는 고향 사건이 여기와 연결됐을 수 있다는 점이었고 2번째는 이걸 집요하게 쫓는 사람이 상부 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부가 움직이면 고향의 기록도 다시 들춰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길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안의 의원이나 인맥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그제야 실감났죠.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고 입막음이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이 사람이 굳이 허름한 약방까지 찾아온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관아 밖에 있고 빽이 없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약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사건과 연결된 약첩을 가진 사람, 그런 조건을 한 번에 만족하는 사람이 윤겸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억울함 때문에 도망쳤는데 그 억울함이 다시 그를 판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이 고을의 동구멍은 약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약재는 값이 들쭉날쭉하고 이름을 바꿔 적기 쉬우며 실제 물건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물목입니다. 누군가가 값싼 약재를 비싼 약재로 둔갑시켜 장부에 적으면 차액은 공금에서 빠져나가도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죠. 윤겸은 장터에서 돌아다니는 약재 상인들의 입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며 단가가 어긋나는 품목을 머릿속에 쌓아두었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생존은 늘 기록을 남깁니다. 윤겸은 약첩 여백에 아주 작게
단가와 날짜를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을 붙잡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사내는 새로 다친 상처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뒤를 밟혔다는 기색이 확실했고 누군가가 사내를 살려두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느껴졌죠. 윤겸은 그 순간 선택이 단순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면 내 삶이 무너질 수 있고 이 사람을 버리면 아버지의 억울함도 영영 묻힙니다. 도망자의 마음은 차갑지만 도망자의 목표는 뜨겁죠. 윤겸에게 그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의 누명을 푸는 일이었고 그걸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겸은 약을 지어 도끼를 눌렀고 내상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약첩에 기록된 조합을 그대로 따라가며 손끝이 흔들리지 않게 호흡을 붙였죠. 그러고 나서 사내는 윤겸 손에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인장처럼도 보이고 봉함끈처럼도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 물건이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잠금 장치를 여는 열쇠라는 점이었습니다. 진짜 장부는 봉함돼 있고 봉함은 훼손되면 흔적이 남으며 그 흔적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봉함을 절차대로 열어 부정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 물건이었죠. 사내는 다음날 새벽 큰 길을 피하고 뒷골목으로 돌라고 그리고 특정 표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 물건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윤겸은 그 말이 곧 매복을 뜻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고 누군가가 죽이려 들 것이며 누군가가 증거를 없애려 들 것입니다.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약방 뒤편의 공간을 정리했고 사람 코를 속일 수 있도록 냄새가 강한 약재 자루를 일부러 쌓아두었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살기 위한 준비였죠. 그리고 정말로 그 밤 약방 밖에 발소리가 붙었습니다. 조용한 발소리였고 숨을 죽이는 기척이었죠. 윤겸은 숨을 고르며 안쪽에서 모든 불빛을 낮췄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끝나는 판이 아니었거든요. 윤겸은 그들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문이 열리는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중히 묻지 않죠. 정중한 건 낮에나 쓰는 얼굴이니까요. 윤겸은 약탕기에서 나오는 강한 냄새를 일부러 더 키웠습니다. 독초와 자극적인 약재를 태워 냄새를 올려버리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눈과 코가 먼저 망가져요. 그건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안을 살피는 듯했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이름 모를 지시를 내렸죠. 윤겸은 그 순간 이 고울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세계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요. 윤겸은 문을 열지 않았고 대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치게 해 약재 냄새를 더 뿜어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들어와도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윤겸은 알았죠. 한번 물러난 사람은 더 큰 칼을 들고 돌아온다는 것을요. 새벽이 됐고 윤겸은 말 그대로 장사치처럼 움직였습니다. 약재 자루 하나를 어깨에 메고 큰 길을 피하고 사람 없는 골목을 돌아 약속된 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서 표식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관아 내부의 아전처럼 보이지 않았고 단정한 칼자루와 차가운 눈을 가진 상북 쪽 사람이었어요. 윤겸이 열쇠를 내밀자 그 사람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가벼운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아는 표정이었고 그 순간 윤겸은 확신했죠. 이제부터는 내 손이 아니라 상부의 손이 움직이겠구나 하는 확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윤겸의 일상은 겉으로는 그대로였지만 속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약방 문을 여는 손이 이전보다 무거워졌고 장터를 걷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괜한 친절도 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필상은 더 자주 윤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누가 봐도 단속이 아니라 감시였어요. 우필상은 윤겸이 이 고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고 고향 억양이 묻어나는 순간을 잡아내려 했습니다. 도망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질문이 많아지면 결국 이름이 나오거든요. 며칠 뒤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새 판관 부임 소문이 현실이 됐고 감찰의 칙서가 내려왔어요. 창고 봉함 상태 확인, 재고 대조, 약재 납품 내역과 공금 지출 대조, 관련자 출두,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조여 들어갔습니다. 권력이란 게 참 묘하죠. 평소엔 아전 말 한마디에 시장이 흔들리더니 상부의 힘이 오자 관아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의로 죄가 사라지진 않죠. 장부가 펼쳐지는 순간부터 말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 장사또는 겉으로는 태연한 얼굴을 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는 표정으로, 책임은 실무자에게 있다는 표정으로 버티려 했죠. 하지만 장사또가 정말 몰랐을까요? 윤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는 몰라서 죄가 아니라 몰랐다고 말하며 죄를 만든다는 걸 그는 고향에서 이미 봤으니까요. 우필상도 마찬가지였죠. 우필상은 겉으로는 장사또를 받드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이 상부까지 올라오면 누가 먼저 버려질지, 누가 먼저 배신할지 그 순서를 말이죠. 악역들은 서둘렀습니다. 진짜 장부를 바꿔치기 하려 했고 증인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봉함은 절차대로 열렸고 흔적은 온전했습니다. 봉함을 훼손하지 않고 여는 열쇠가 이미 상부 쪽 손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장부가 펼쳐지자 값싼 약재를 비싼 이름으로 바꿔 적은 줄이 나왔고 그 차액을 공금해서 메운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금이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줄까지 연결됐죠. 이때부터는 빠르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가지가 동시에 조여서 무너진 것입니다. 물증이 있었고 상부 권한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증언이 붙었습니다. 증언은 양심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왔죠. 서리장춘 같은 실무자들은 윗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윤겸은 그 심리를 잘 알았어요. 자신도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윤겸은 상부 쪽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살 길을 보여주면 누군가는 입을 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시킨 대로 장부줄을 바꿔 적었다고 했고 도장 위치와 매듭 방식까지 지시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우필상은 분노했고 장사또는 얼굴이 굳었으며 관아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입으로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기록이 남고 증언이 남고 봉함이 남았으니까요. 윤겸에게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판이 흔들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건 늘 증인이거든요. 우필상은 자신이 무너질 때 무엇을 버릴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버릴까요? 장사또를 버릴까요? 아니면 윤겸 같은 바깥 사람을 버릴까요? 윤겸은 그 계산 끝에 자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심했어요. 하루는 약방 문을 늦게 열었고 하루는 아예 문을 닫았으며 하루는 장터 뒤편에서만 약재를 받아왔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인위적이지 않게 보여야 했죠. 도망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급해 보이는 사람이니까요. 그 와중에도 윤겸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건이 이 고을 비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의 고리를 명확히 만들어야 했죠. 단순히 비슷하다는 느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윤겸은 봉함 습관을 머릿속에 다시 세웠어요. 도장이 찍히는 위치가 항상 일정했던 이유, 매듭을 2번 묶고 끝을 특정 방향으로 남겨둔 이유, 먹 번짐이 특정 모양으로 남는 이유 같은 것들요. 이런 건 손의 습관이고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윤겸은 고향에서 봤던 그 봉함을 떠올리며 지금 눈앞의 봉함과 겹쳐 보았습니다. 겹쳐 보이는 순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같은 집단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제 남은 건 윤겸의 아버지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돈을 훔쳤느냐, 아니면 왜 희생양이 됐느냐, 그 질문 말입니다. 답은 간단했죠. 아버지는 공금을 훔친 사람이 아니라 공금이 새는 구조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장부를 읽을 줄 아는 사람, 단가의 구멍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 구멍을 증거로 남기려던 사람, 그런 사람은 구조에겐 가장 위험한 존재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횡령범이 됐습니다. 죄를 덮어씌우기 가장 편한 자리에 놓였고 그렇게 판이 매끄럽게 닫히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타지에서 터진 사건이 상부를 움직였고 상부가 움직이자 고향 관할의 기록까지 이첩이라는 이름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누명은 타지에서 갑자기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타지에서 재수사의 명분이 만들어졌고 고향 관할로 사건이 넘어가며 공식 정정 절차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물처럼 내려온 행운이 아니라 인과가 쌓여서 도착한 결과였죠. 윤겸은 여기서 한 번 더 기록의 무서움을 배웠습니다. 사람 말은 사라져도 문서는 남습니다. 억울함은 감정으로는 풀리지 않지만 기록으로는 풀릴 수 있죠. 고향에서 아버지는 그 기록을 만들려다 죽었고 윤겸은 그 기록을 다시 살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개연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윤겸이 정의감에 불타서 움직인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고 살아남기 위해 기록을 붙잡았다는 점이요. 며칠 뒤 계절이 한 번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무렵 윤겸에게 문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고향 관할에서 내려온 공식 문서였고 그 안에는 무혐의와 기록 정정, 그리고 무엇보다 윤겸의 본명이 다시 적혀 있었죠. 그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그 이름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공문 위에서 살아있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윤겸은 그제야 실감했어요. 자신이 밤마다 끓여낸 약 한 첩은 사람 하나를 살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함과 자신의 이름을 살린 것이었다는 거리요. 윤겸은 문서를 조용히 접어 아버지 약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 약첩은 이제 처방만 담은 책이 아니라 집안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증거를 품은 책이 됐죠. 그리고 윤겸은 등잔불을 예전처럼 가리지 않았어요. 아직 세상이 완전히 안전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숨을 쉬어도 되는 밤이 됐습니다. 도망자는 늘 숨으며 살지만 이름을 되찾은 사람은 조금 다르게 삽니다. 마지막으로 윤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밤 지어준 건 약 한 첩이었는데 살린 건 결국 내 이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